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형산에 올라왔습니다. 보면은 형산에 등산 삼아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이 나지막해서 만만하게 여기고 왔다가 땀깨나 흘렸습니다. 아주 그냥 쩔쩔매고 올라왔습니다. 계속 오르막길이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형산 정상에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히 뜻있는 일입니다. 이곳은 2000년 동안 제사를 올린 그런 성산이기도 하고, 이미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기원전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그때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 제사를 올린 곳이 이곳이다. 여러분도 계룡산이나 신불산 이런 데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형산은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계룡산이나 신불산하고 다르게 이곳은 국가가 제사를 관리한 그런 곳입니다. 거대한 안강호수에 대한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산이 형산입니다. 이게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닙니다. 높이가 겨우 257m. 그렇지만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둘러보니까 과연 산세가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형산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형산 정상이니까. 이 형산은 말하자면 신라의 시작과 그리고 신라의 끝과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신라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형산이 신라의 끝과 관계가 돼 있다. 물론 이 신라를 끝낸 주범은 경순왕 김부 그 인물입니다. 우선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르게 설이라고 할까, 그러나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추론을 한 그런 이제 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순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가, 바로 그것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바로 그 경혜왕이 시해되면서 경순왕이 마지막 왕이 된 것이죠. 그 경혜왕 시해에 경순왕이 연루돼 있다. 적어도 암묵적으로 승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바로 신라를 끝내는, 신라를 끝장을 내는데 경순왕이 관련돼 있다고 하는 그 설, 그 내용입니다.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잔치를 하다가 견훤에게 습격을 받고 그리고 견훤에게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포석정이라고 하는 곳은 연회를 즐기는 곳이 아니다. 신라 이후에 연회를 즐기는 곳으로 되었을 수는 있는데, 신라 때까지는 그곳은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는 회의를 하는 곳이고, 또 제를 올려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제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었다. 그런 분명히 그런 해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랬다는 것이죠. 이 신성한 포석정에서. 왜냐하면 신라가 견훤에게 그때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왕건에게
지원군을 요청해 놓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경혜왕이 귀족들과 왕실 인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잔치를 했다고 해서 죽어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바로 그런 국난의 순간에 귀족들과 왕실 가족들이 거기 모여서 남산의 신에게 나라를 지켜달라고 제를 지내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궁을 떠나서 그곳에 가 있는 그 순간에 견훤이 원래 공격하기로 했던 곳을 떠나서 이 포석정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통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역사 기록에 있듯이 견훤은 거기에 와서 인륜에 반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경혜왕을 자결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답서를 보면은 목을 뱉다, 견훤이 경혜왕의 목을 뱉다는 내용이 왕건의 답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견훤에게 인간으로서 할 짓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경순왕을 다음 왕으로 앉힌 것이죠. 견훤에 의해서 왕자리에 앉은 인물이 경순왕이다. 그래서 이 경순왕을, 그것도 마치 그 나중에 거만한 중국이 자기 속국의 왕을 앉히듯이 권지국사 이래가지고 임시왕으로 앉히고, 경순왕은 그대로 나중에 신라의 왕이 되고 신라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결국은 견훤과 경순왕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는가. 실제로 신라가 망하고 왕건에게 둘 다 들어가서 시급을 가지고 자기 그 생계를 거기에서 세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풍요를 누리면서 둘 다 그렇게 살다가 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과 관계가 있다. 이제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고대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로부터 받은 권능, 그것을 표시하는 권봉,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게 신라의 경우에는 각 나라에 보면은 뭐 세 가지 보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왕권을 표시하는, 하늘로부터 왕권을 받았다 하는 그 증명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몇 가지 그 만파식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면 대부분 통일신라기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왕건은 유독 진평왕의 옥대, 이것을 받기를 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라가 위태위태할 때 그러니까 그 경순왕 바로 전에 그 921년 경명왕 때, 그때도 원군이 필요해서 군사를 좀 보내달라고 신라에서 쫓아갔더니, 그때 왕건이 한 이야기가 진평왕의 옥대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경명왕이 자기들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던 것을
찾아서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경주 어딘가에서 그걸 찾아놨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찾아놨는데 그게 왕건이 손에 넘어간 것은 신라가 망하고 김부가 왕건에게 가서 왕건의 딸과 결혼하고 경주를 자기 시급으로 받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갖다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937년, 물론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데도 있는데 937년 이때는 경순왕이 아니고 정승이라고 합니다. 정승 김부가 진평왕의 옥대를 왕건에게 바쳤다. 그래서 왕건이 그것을 고려 그 왕실을 내고 거기에 보관을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진평왕의 옥대는 신라의 왕이라는, 결국 고려도 하늘로부터 무엇을 받은 그런 왕은 아니고 왕건도, 그래서 하늘이 내린 왕의 권능으로서 이거를 그 상징물이었는데 그것을 김부가 왕건에게 바쳤다. 결국 신라라는 나라를 확실하게 끝장을 낸 게 경순왕 김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늘이 내린 권능은 강제로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바쳐야만 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경순왕 김부는 또 하나, 이제 이것이 바로 형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형산을 갈랐다. 산을 잘랐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 신라의 시초인 이 성스러운 형산, 이 산의 산맥을 끊음으로써 완전하게 제대로 끊었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감히 손을 대지 못하던 그것을 김부가 했다. 물론 전설이기는 하지만 그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조의 목을 쳤다는 겁니다. 이 형산을 자름으로써. 그것은 지난 안강호수 그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김부가 신라의 신라를 끝장내는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쩔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김부가 아니라 신라의 시작,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라의 시작, 이게 삼국유사에 사로육촌 혹은 육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경주 여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종종 듣는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 사로육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돌산 고허촌입니다. 이 돌산 고허촌의 장이 소벌도리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산 고허촌의 시조 소벌돌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아마도 1대 소벌돌이, 2대 소벌돌이 단군처럼 그렇게 불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첫 시조가 하늘에서 이 형산 꼭대기에 여기에 강림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라 육촌, 이 육부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그러니
BC 57년에 혁거세가 13살에 그 사로의 일대 거서관이 됩니다. 13살이면 이것을 역산을 해보면 BC 69년 3월 1일에 이 육부의 조상들이 각각 자기 자제들을 데리고 알천 언덕에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일대 거서관을 세웠던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돌산 고호촌이 중요하냐? 바로 혁거세를 옹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돌산 고호촌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육촌이라고 하는 건 그게 육부로 가는 데는 상당한 그 행정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만큼 긴 시간을 요합니다. 이렇게 진한 육부 이렇게 발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로국, 사로연맹체 사로국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기원전 69년 그러니까 기원전 70년 그런데 그 다음에 기원전 57년에 혁거세가 거서관 일대 거서관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혁거세가 일대 거서관이 되기 이전에 이미 정치 조직체로서 상당한 기간 경험과 그 조직이 완비된 것이 사로 육촌으로 알려져 있는 그 정치 조직체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사에서는 그 부분을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데 국가가 형성되기까지 개인이 가족을 만들고 가족을 형성하고 그게 마을이 되고 부족이 되고 이렇게 되는 데는 그게 우리가 흔히 한 세대를 30년 그러는데 30년, 60년 가지고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문장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맨 처음에 하늘에서 이 형산 정상에 그 시조가 강림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누군가를 만나서 혼인을 하고 자기 일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또 혼인을 하고 그 혼인한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10집 이렇게 가서 마을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을이 되고 나서 비로소 촌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하늘에서 딱 강림했는데 촌장이 됐다. 그러면 거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도자가 나타나셨다. 이 경우라면 역시 또 까마득히 옛날부터 이곳에는 사람의 집단이 사람들의 그 생활 터전이 되고 있던 거였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몇 세대를 거쳐서 마을에 대표가 나오고 그게 부족을 이루고 그때 이제 초기 육부가 됐다고 합시다. 육촌. 육촌보다는 부가 좀 나중의 것인데 그리고 나서 부족 연맹체로 간 게 이게 아마 한 BC 69년 그때쯤으로 보자. 이러면 기원전 70년이 아니고 까마득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로연맹체 혹은 신라라고 하는 곳이 기원전 70년에 처음 하늘에서 시주가 내려와서 갑자기 인간을 막 복제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겠죠.
현재 사로육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코에 뼈를 꽂고 우가우가 하면서 돌로 뭘 갈아서 먹고 뭐 이렇게 사는 원시인 취급을 합니다. 아주 전문가 집단에서도 대단히 원시적이고 집이 몇 채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실제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삼국 유사에서 알 수 있는 그 시점에는 이미 부족국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왜 그렇게 보는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일단은 신라지만 결국은 한반도 전체도 이게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축소하고 여기는 원시적이었다, 발달한 문명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가?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이렇게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중국 세력입니다. 중국 세력이 강해지면서 현재 동북공정, 이거는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여기가 제대로 된 문명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 세력입니다. 일본은 20세기 초에 행정에 대해서 외주를 줬더니 와서 한다는 짓이 고대 한반도가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뭐 임나 일본 부설 하면서 그거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전국을 샅샅이 훑고 다녔고, 역으로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자료를 현재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라리 고분 2차 발굴을 하기 이전까지는 한반도에 신석기 시대가 없었다,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 이게 학계의 일반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조차, 결국은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들조차 지금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기원전 유물, 이거 뭐라고 하느냐? 그거 수입품이다. 한반도 밖에 주로 중국이나 서역이나 이런 데서 선진 문물을 그냥 들여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반도인의 문명이라든지 한반도인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로육천을 부정하고 또 기원전 57년에 사로국이 있었다는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도 설하다,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사라리 고분 2차 발굴,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니다, 사로국은 실제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략 2003년 이후 이제 사로육촌의 실체를 이제 인정하게 됐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하면은 이 한반도 이 신라 지역의 이게 지금 가장 과거로 가 있죠. 이 한국의 고대사가 200~300년이 더 과거로 이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여기는 기원전에는 역사가 없었다, 이랬던 것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로육촌이 기원전 69년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 시조가 이 형산에 하늘에서 강림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사로국 혁것에 거서간 BC 57년까지가 너무 짧다. 국가 하나가 생기는 데에는 그게 부족 연맹체라고 하더라도 아주 긴 세월이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형산의 천인이, 하늘 사람이 강림을 하고 이 천인이 혼인을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돌산 고호촌이 됐겠죠. 이 부분에서는 형산 근처에 돌산 고호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경주 시내 쪽 어디다 아니면은 더 먼 어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그 시간이 벌써 기본적으로 100년은 넘게 걸린다. 100년으로 안 되겠죠. 몇 세대가 거치고 그 사로촌이 생기고 또 몇 세대를 거쳐서 부족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또 몇 세대를 거쳐서 부족에서 대표를 뽑고 어떤 지도자를 두고 지도 조직을 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부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족 연맹체로 갔다는 것이 지금 기원전 7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보면은 적어도 최소한 6, 700년은 더 과거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단군 신화는 신빙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차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바로 이런 형산을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형산에 왔으니까 이런 형산을 경순왕 김부가 댕강 잘라버렸다. 이제 그 이야기를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운 이 나라가 영영 망해버린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 형사는 형이라는 글자가 성스럽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은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 형산이 257m라고 했습니다. 높지도 않은 산. 그러나 조선시대까지 각 향토지라든지 또 여지승남 같은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이 형산에서는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바닷사람들은 여기서 기도를 하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여기서 기도하면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고 또 각종 재난으로부터 면하게 해주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간의 일이고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던 성스러운 산이기도 합니다. 형산은 기원전 까마득한 옛날 천인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천인 강림의 산이다. 이상하게도 이 천인이 내려온 6개 산은 다 산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마을이라든지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든지 하는 것도 이런 이야기에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일단은 기원전 1000년, 기원전 2000년 확실히 기록이라든지 요즘의 과학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앞으로 아주 진득하게 차근차근 해 나가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